저수지의 나그네들. 잎삭은 마당이 보이는 야산에 자리를 잡았다. 마당은 그대로였다. 양기장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암탉들의 시끄러운 소리, 외박기 수레, 헛간과 마당 식구들. 달라진 게 있다면 수탉보다 조금 작은 또 한 마리의 수탉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족제비가 잡아가지 못한 어린 수탉이었다. 헛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었다. 초록 머리를 두고 지금쯤 무척 소란스러울 게 틀림없었다. 우두머리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으니 초록 머리는 곧 쫓겨날지도 모른다. 가엾으나가.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좋겠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저수지로 다시 데려가고 싶었다. 비록 외톨이로 살지만 모욕은 당하지 않을 테고 무엇보다도 맘껏 날 수 있을 테니까. 밤이 지나갔다. 초록머리는 쫓겨나지 않았다. 오리떼가 함지박에 머리를 박고 모이를 먹을 때 초록머리는 작은 바가지에 담긴 것을 먹었다. 주인 여자가 모이를 따로 주었던 것이다. 주인 여자도 초록머리를 탐내는 게 분명했다. 누구라도 깃털이 반들거리고 몸매가 아름다운 초록머리를 좋아할 게 뻔했다.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좋아한다면 우두머리도 수탉도 어쩔 수 없이 헛간에 한 귀퉁이를 내주어야 한다. 우리 가족이 나들이 나갈 때였다. 우두머리가 앞에 서고 어린 오리가 뒤에 섰다. 초록머리는 어린 오리의 뒤를 따르려고 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확 붙잡는 게 아닌가? 꽥꽥! 초록머리가 기겁을 하고 퍼덕거렸다. 잎삭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꽥꽥! 잎삭은 안절부절 못했다. 우리 가족은 상관하지 않고 저수지로 떠났다. 초록머리는 양계장 기둥에 묶이고 말았다. 달아나려고 용을 썼지만 허사였다. 초록머리가 울음을 터뜨렸고 잎삭도 울었다. 문지기 개가 온종일 초록머리 곁에서 맴돌았다. 그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건데 날개를 자르려고 해서 떠났다는 말을 진작할걸. 그랬으면 마당에 가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좋아. 잎삭은 안타까워서 몸이 달았다. 초록머리가 굶으며 발버둥 치는 동안 수탉 가족은 텃밭으로 산책을 나갔고 개는 낮잠을 잤다. 저녁이 되자 우리 가족이 돌아와 헛간에 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잎삭은 뾰족한 수가 없나 하고 마당 주변을 서성거렸다. 초록머리 곁으로 가서 등이라도 쓸어주고 싶었다. 그르륵, 아직도 살아있다니 정말 질긴 목숨이군. 개가 잎삭을 보고 이빨을 드러냈다. 잎삭은 콧잔등이라도 쫄 태세로 눈을 부릅떴다. 내가 우연히 살아남은 줄 알아? 나도 겪을 만큼 겪었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기세당당하군. 하기는 오리 새끼를 저만큼 키웠으니 그래도 마당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나는 빈틈없는 문지기라 나도 모르게 무는 습관이 있다고. 걔가 어슬렁어슬렁 제 집으로 갔다. 잎삭은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초록머리를 불렀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말고 생각을 모아보자. 엄마, 날 두고 가지 마. 발이 아파. 잎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당 근처를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주인 부부가 아니면 묶인 것을 풀 수가 없었다. 나그네는 묶지 않았으면서 초록머리를 왜 묶었을까? 잎삭은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하며 마당 근처를 오락가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구덩이까지 갔다. 문득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잎삭을 노려보는 눈빛이 있었다. 잎삭은 그것이 족제비라는 걸 직감했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지 번뜩이는 눈빛이 하나뿐이었다. 잎삭은 목 깃털을 바짝 곤두세웠다. 저절로 발톱에 힘이 들어가고 피가 뜨거워져 당장이라도 달려들 준비를 했다. 족제비는 숨이 끊어지지 않는 닭을 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닭의 날개가 간간히 움직이는 게 보였다. 족제비가 천천히 다가왔다. 잎삭은 달아나지 않았다. 먹이를 물고 있는 동안에는 사냥하지 않을 테니까. 족제비가 먹이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공격할 자세는 아니었다. 잎삭은 가슴을 내밀고 눈을 부라렸다. 먹음직스러운 오리야. 머지않아 내가 해치울 테다. 족제비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 헛소리! 너한테 당할 애가 아니야. 과연 그럴까?
기둥에 묶인 걸 봤는데도 머지않아 비둥비둥 살이 찌겠지. 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라고. 아, 잎삭은 그제야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왜 묶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그네야 날개를 다쳤으니 날아갈 염려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너 나를 애꾸로 만들었겠다. 눈 퍼먹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너희 둘에게 똑같이 머지않아. 잎삭은 깜짝 놀랐다. 그때 입안에 들어있던 살점이 바로 족제비의 눈이었다니. 너한테 당하느니 저수지에 빠져 죽겠어. 그러면 안 되지. 난 죽은 건 잡기 싫어. 지금처럼 살아서 내가 내 오리 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족제비가 또 웃었다. 그리고 암탉을 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잎삭은 족제비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름이 오싹 끼치고 몸이 저절로 떨려왔다. 족제비가 저주를 퍼붓고 간 셈이다. 머지않아? 잎삭은 정신을 차리고 죽음의 구덩이를 떠났다. 족제비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녀석이 마당으로 갈까? 문지기가 있어도? 사냥꾼을 보면 문지기가 난리 칠 텐데. 마당 식구들도 소리소리 지르겠지? 녀석은 곧장 아기를 덮칠 거야. 하지만 묶였으니 물어갈 수는 없겠지? 잎삭은 궁리를 하고 또 했다. 주인 여자가 끈을 풀기만 하면 초록머리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녀석은 기다릴 거야. 초록머리가 날 수 없을 만큼 살이 찌기를. 이튿날 밤 족제비는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죽음의 구덩이로 갔다. 하지만 사냥감이 없는지 그냥 돌아왔다. 족제비가 마당으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마침 어린 수탉이 두엄을 뒤지고 있었다. 잎삭은 야산에서 족제비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족제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족제비가 잎삭이 있는 쪽을 슬쩍 돌아보았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하는 몸짓이었다. 잎삭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수탉 사냥이다. 잎삭은 어린 수탉이 빨리 도망치도록 소리치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는 너무 늙어서 코도 귀도 어두워진 모양이었다. 녀석이 나를 겁주고 있어. 그때 갑자기 초록머리가 소리를 질렀다. 귀가 밝아서 문지기 개보다 먼저 위험을 느낀 것이다. 그러자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개가 짖는 것과 동시에 족제비가 활처럼 튀었고 어린 수탉의 외마디 소리가 났다. 개가 무섭게 짖으며 검은 그림자를 쫓아갔고 헛간에서 마당 식구들이 뛰어나왔다. 주인 부부는 맨 나중에야 나타났다. 어린 수탉은 보이지 않았다. 수탉 부부는 자식을 찾느라 정신없이 꼬꼬거렸다. 놀란 오리들과 초록머리마저 한꺼번에 꽥꽥거려서 마당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에이, 족제비가 극성이군. 주인 남자가 혀를 찼다. 주인 여자가 오리떼를 헛간에 몰아넣느라 애를 먹으며 대꾸했다. 불독이 필요해요. 저 개는 이제 늙었다고요. 이러다가는 토종닭 씨가 마르겠어요. 오리를 묶어놓으니 족제비가 왔지. 마당에 먹이를 놓고 불러들일 격이지 뭐야. 당장 헛간에다 붙들어 매요. 주인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 여자가 늙은 개를 탓하며 초록머리에게 다가갔다. 잎삭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 여자가 기둥에서 끈을 푸는 것을 보았다. 꾀꾀. 초록머리가 한쪽 발을 묶인 채로 버둥거리며 끌려갔다. 헛간에 묶이면 초록머리를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잎삭은 그렇게 살 수 없었다. 꼬꼬대 꼬꼬꼬꼬 그 애를 놔줘. 잎삭은 미친 듯이 달려갔다. 날개를 퍼덕이며 달려드는 암탉을 보고 주인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잎삭은 싸움닭처럼 깃다를 곤두 세우고 주인 여자를 쪼아대기 시작했다. 아야야야야, 이놈의 닭이 사람 잡네. 주인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헛간에 들어갔던 오리들이 죄다 나와서 꽥꽥거렸다.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주인 여자는 잎삭을 쫓아내느라 초록머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가, 날아가라! 잎삭이 외치자 초록머리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리고 끈을 매단 채로 야산 너머로 사라졌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집 오리들은 멍청이 서서 쳐다보기만 했다. 잎삭도 재빨리 마당을 빠져나왔다. 주인 여자가 빗자루를 휘둘러서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했다. 저수지로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웠다. 그러나 겁낼 게 없었다. 겁나기는커녕 통쾌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족제비의 뱃속은 가엾은 어린 수탉이 채웠고 초록머리는 이제 마당 식구들에게 정나미가 떨어졌을 것이다.
어리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아가, 너도 이제 한 가지를 배웠구나. 같은 족속이라고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잎삭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서 공중공중 뛰어갔다. 잎삭의 몸은 전보다 더욱 말랐다. 배고픔을 달랠 만큼만 먹어서 개개비처럼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잎삭이 그토록 마른 것은 초록머리를 찾아다니느라 신경을 쓴 탓이었다. 초록머리는 마당에서 도망친 뒤부터 혼자 잠자리를 정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잎삭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초록머리는 여전히 저수지에 있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초록머리의 잠자리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잠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잎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안심하는 것뿐이었다. 전처럼 몸을 맞대고 잠들거나 다가가서 말을 걸지도 못했다. 오로지 잘 자는지 보는 것, 얼마나 더 자랐는지 보는 것뿐이었다. 가끔은 그 노릇이 너무 슬프고 외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 애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을. 잎삭은 초록머리의 발에 묶인 끈이라도 없애주고 싶었다. 하늘을 날 때, 물가를 거닐 때 끈은 길게 늘어져서 초록머리를 따라다녔다. 마치 슬픔을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우울한 모습이었다. 초록머리는 잎삭이 근처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래도 잎삭은 늘 초록머리가 보이는 곳에서 잠을 청하곤 했다. 그래야 마음이 놓였다. 족제비가 어슬렁 거릴 때도 있었지만 걱정할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초록머리는 귀가 밝아서 언제나 족제비의 그림자를 미리 알아챘고 잎삭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다. 잎삭은 갈대밭에 떨어진 잠자리들을 심심찮게 보았다. 물풀에 매달려 알을 낳고 남아있는 힘으로 마지막 비행을 마친 잠자리들이었다. 잠자리의 눈은 아직 살아있지만 쪼아 먹으려는 잎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날개가 굳어가는 동안 수많은 눈이 파란 하늘을 보고 있었다. 홀쭉한 배에 눈만 커다란 잠자리를 먹는 게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라서 잎삭은 배가 몹시 고플 때만 잠자리를 먹었다. 해가 짧아져서 지보리들은 일찍 저수지를 떠났다. 그러면 사방에서 바람소리와 풀잎이 마른 몸을 비벼대는 소리만 들려왔다. 늦도록 헤엄을 치던 초록머리가 긴 끈을 끌고 갈대밭을 찾아들고 그 뒤를 천천히 잎삭이 따르면 추운 가을밤이 깊어갔다. 새벽부터 바람이 몹시 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갈대밭이 요동을 쳤다. 잎삭은 깃털 속으로 스미는 바람 때문에 몸을 떨었다. 아가, 괜찮니? 잎삭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초록머리가 걱정이 되었다. 초록머리도 불안한 듯이 목을 빼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초록머리가 갑자기 목청을 돋았다. 그리고 푸드덕 날아올랐다. 엄마, 조심해! 잎삭은 바짝 긴장했다. 초록머리가 근처에 족제비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초록머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갈대밭을 맴돌았다. 모두 3마리! 아니, 하나가 더 있어! 왜 저렇게 몰려들었지? 초록머리가 놀라서 외쳤다. 잎삭은 당황했다. 한 마리도 골치 아픈데 4마리나 있다니. 잎삭은 주변을 경계하며 갈대밭을 나왔다.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안도의 숨을 쉬는데 애꾸는 족제비가 난데없이 나타났다. 잎삭이 깃털을 떨자 족제비가 피식 웃었다. 잎삭은 하나뿐인 족제비의 눈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너는 아니야. 들판에 먹이가 하나도 없으면 몰라도. 족제비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돌아섰다. 저희도 마찬가지야. 뛰어난 사냥꾼이 아니면 잡을 수 없어. 애꾸는 사냥꾼을 구경하기도 벅차지. 넷이나 몰려왔지만 보라고. 저 애는 하늘에 있어. 애꾸는이라 아직 못 본 건 아니지? 잎삭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족제비가 몸을 활처럼 구부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격하지는 않았다. 사냥철이 됐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온다. 족제비가 쏜새같이 달려갔다. 잎삭은 영문을 모른 채 두리번거렸다. 날씨가 흐렸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갈대들이 한꺼번에 쓰러졌다가
부스스 일어나곤 했다. 갈대들을 쓰러뜨리는 바람의 발자국이 크고 거칠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징조였다. 초록머리가 찾는 소리에 잎삭은 목청을 돋아 대답했다. 초록머리는 그 사이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잎삭 곁으로 왔다. 정말 오랜만에 초록머리와 잎삭은 나란히 서서 저수지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상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뭔가 다가오고 있어. 사냥꾼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더 무서운 거니? 엄마, 이건 달라.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어. 느껴지지 않아? 얘야, 뭘 말이냐? 잎삭은 답답하고 두려웠다. 초록머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 저 소리! 엄마, 굉장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어! 응? 뭔지 몰라도 전혀 새로운 일이 닥쳐오고 있었다. 잠잠고 있던 동안 잎삭도 초록머리가 말하는 그 소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먼 산과 하늘의 틈바구니에서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서서히 점점 크게 퍼졌다. 그리고 드디어 까만 점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새들이었다. 잠시 뒤에 수많은 새떼가 하늘을 가렸다. 세상이 온통 새들로 가득 차더니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새떼는 저수지 위를 빙빙 돌다가 차례차례 물로 내려앉았다. 잎삭과 초록머리는 다른 세상에서 온 나그네들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아, 나그네, 내 가족이 왔구나.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본 적은 없지만 저들이 바로 청둥오리가 그리워하던 족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둥오리는 산등성이까지 힘겹게 올라가서 먼 곳을 보곤 했다. 저렇게 많은 가족과 헤어졌으니 혼자라는 게 얼마나 쓸쓸했을까? 엄마,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초록머리가 아기처럼 잎사귀 날개죽지에 얼굴을 묻었다. 몸을 떨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감격한 모양이었다. 왜 안 그렇겠니? 저렇게 아름다운 무리를 본 적이 없으니. 잎삭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다. 청둥오리가 생각나서 빙그레 웃음까지 나왔다. 이 친구야, 난 이제야 다 알았어. 청둥오리는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라고 했다. 그 말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청둥오리는 아기가 날아서 날개를 바랬고 자기 족속을 따라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잎삭은 날개를 벌려서 다 자란 초록머리의 몸을 꼭 안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다. 초록머리의 부드러운 깃털과 냄새를 느끼며 몸을 어루만졌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것들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잎삭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다. 간직할 것이라고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사냥꾼은 사냥하다. 나그네 말대로 애꾸는 족제비는 다른 족제비들보다 훨씬 크고 재빨랐다. 그런데도 가끔씩 다른 족제비와 짜그지어 사냥할 만큼 애꾸는 족제비는 빈틈없고 약삭빠르게 행동했다. 족제비들은 호시탐탐 때를 노리며 저수지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의 사냥감은 말할 것도 없이 청둥오리였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처음으로 여행을 온 어린 오리들이 당하곤 했다. 청둥오리들은 갈대밭에서 무리지어 잠을 자고 무리지어 헤엄을 쳤다. 우두머리가 날면 일제히 날아올라서 그 소리 또한 대단했다. 조용하던 저수지가 비로소 살아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초록머리는 잎삭을 떠나 무리에게 갔다. 그러나 그들은 초록머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들판에서 자란 초록머리에게 지보리 냄새가 날 리 없는데도 청둥오리들은 초록머리를 경계했다. 끈 때문이었다. 발에 매인 끈이 사람에게서 도망친 오리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잎삭은 비탈을 떠나지 않았다. 족제비들은 청둥오리만을 노렸고 갈대밭을 내려다보기엔 그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초록머리는 무리에 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들이 무관심해도 열심히 따라다녔고 함께 잤다. 맨 바깥쪽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무리와 떨어져 앉은 초록머리, 혼자 헤엄치는 초록머리를 지켜보는 일이 안타까웠지만 잎삭은 도울 수도 없었다.
잎삭은 항상 초록머리가 특별하다고 믿었다. 지보리들에 비하면 분명히 그랬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청둥오리들처럼 잘 날지 못했다. 그들보다 몸이 굼떴고 오래 날 때에는 뒤로 처졌다. 끈 때문이야. 잘라냈으면. 잎삭은 마음이 안타까울 때마다 중얼거렸다. 잎삭은 논에 쌓인 집가리를 뒤져서 나라를 찾아먹고 비탈의 바위굴로 돌아오곤 했다. 바위굴은 아늑해서 밖에 서리가 내려도 춥지 않게 잘 수 있었다. 갈대밭을 누비는 족제비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 녀석들이 이를 낼 셈이구나. 족제비들은 눈이 내린 뒤부터 사냥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는 동안 어리고 약한 청둥오리들을 대부분 사냥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청둥오리들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굶주린 족제비들이 날랜 동작으로 따라다녔지만 요즘에는 이틀에 한 마리를 잡기도 어려웠다. 어쩌다 사냥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저희끼리 물어뜯는 날도 있었다. 그 중에 둘은 더 나은 사냥터를 찾아 떠났지만 애꾸는 족제비와 다른 한 마리는 남았다. 잎삭은 무리의 바깥쪽에서 자는 초록머리가 늘 걱정스러웠다. 사냥이 시작되면 초록머리가 먼저 당할지 모른다. 게다가 발에 매인 끈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가? 아가, 오늘 밤에는 깊은 잠에 빠지지 마라. 녀석들은 이틀이나 굶었어. 잎삭은 옆에 초록머리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비탈에 서서 쓰러진 갈대 덤불로 숨어드는 족제비들을 눈여겨보았다. 청둥오리들은 아직 저수지에서 헤엄을 치는 중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잎삭은 눈을 맞으며 오락가락했다. 족제비들이 숨어있는 마른 풀 위에도 눈이 쌓이고 갈대밭에도 눈이 쌓였다. 청둥오리들이 하나 둘 물에서 나와 몸을 단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시작으로 해서 일제히 날아올라 저수지를 돌고 야산을 넘어갔다. 그렇게 날면서 좋은 잠자리를 고르기도 하지만 청둥오리들은 대개 갈대밭으로 돌아왔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찾아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눈이 내려서 길게 늘어진 끈조차 볼 수가 없었다. 끈이 아니면 잎삭도 초록머리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 애는 항상 귀를 열어둘 거야. 사냥꾼에 대해서 알 만큼 아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었다. 잎삭은 바위굴에 들어가 엎드렸다. 청둥오리 무리가 다른 곳에 잠자리를 정하면 좋겠다. 논의 집갈이나 야산의 덤불숲 어디든지. 배가 고팠다. 족제비들을 살피느라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참을만 했다. 그동안 아주 조금만 먹거나 먹지 않고 생활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몸이 마르고 털이 빠졌을 뿐 그다지 괴롭지는 않았다. 눈송이가 점점 굵어졌다. 바위굴 입구에도 눈이 쌓여서 밖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잎삭의 귀는 굴 밖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 녀석들은 굶주림 때문에 미칠 지경일 거야. 청둥오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춤추고 소리치던 모습이 생각났다. 청둥오리는 알을 지키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나는 엄마야. 그 애가 잡히게 놔둘 수는 없어. 잎삭은 눈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왔다. 청둥오리 떼가 돌아오고 있었다. 오늘 또 갈대밭을 선택한 모양이다. 눈을 피하려면 갈대가 우거진 곳을 찾을 텐데 그런 곳에는 벌써 족제비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잠자리에 앉을 것이다. 서둘러야 했다. 잎삭이 비탈을 향해 뛰어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쳤다. 잎삭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초록머리가 앞에 있는 게 아닌가? 아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잎삭은 날개를 벌려 초록머리를 맞았다. 초록머리는 지치고 슬퍼 보였다. 그러나 날개의 힘은 눈보라를 일으킬 만큼 훨씬 강해져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갈대밭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났고 청둥오리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초록머리가 놀라서 비탈 끝으로 갔다. 사냥이다! 잎삭과 초록머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짧은 비명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오늘 밤에는 족제비가 배를 채우는가 보다. 가엾은 목숨이 무리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했다. 잎삭은 초록머리가 무사한 것에 감사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냥 엄마랑 살고 싶어. 초록머리가 잎삭에게 다가와 머리를 기댔다. 내 또래는 절대 어른들 안쪽에서 자. 하지만 나는 파수꾼보다 밖에서 자야만 해.
다 같이 날 때도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어른 옆에 있으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꾸중 듣고 뒤에 있으면 흉을 봐. 잎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록머리의 푸념을 들어주었다. 나는 어디서나 외톨이야.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엄마랑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시 왔어. 야, 윗몸을 보면 초록머리가 힘들게 지낸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를 보면서 잎삭은 이제 초록머리에게서 야생 오리티가 제법 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볼멘 소리를 해도 묵묵히 듣기만 했다. 초록머리가 먼저 바위굴로 들어갔다. 기다란 끈을 끌면서 눈 위에 발자국이 찍히고 긴 줄이 그어졌다. 그것 때문에 초록머리가 더욱 지쳐 보여서 잎삭은 몹시 마음이 아팠다. 푹 자렴. 잎삭은 웅크린 초록머리에게 속삭였다. 눈이 쌓여서 바위굴 입구를 막았다. 그래서 안이 더 따뜻했다. 초록머리는 이내 코를 골았지만 잎삭은 잘 수가 없었다. 오늘 밤에는 초록머리의 발에 매인 끈을 없애주고 싶었다. 끈을 밤새도록 쪼아댔더니 새벽이 되었을 때는 부리가 얼얼해서 벌릴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머리가 몹시 어지러웠다. 하지만 끈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너덜너덜해졌다. 잠에서 깬 초록머리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초록머리가 발 쪽에 끈을 물고 잎삭이 다른 쪽을 물고 잡아당기자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매듭을 풀지 못해서 고리를 찬 것처럼 끈이 남기는 했지만 거추장스럽지는 않았다. 잎삭은 너무나 지치고 아파서 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했다. 초록머리가 잠자코 머리밭을 지키다가 눈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갔다. 잎삭은 초록머리가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엄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초록머리가 잎삭을 흔들어 깨웠다. 간신히 눈을 뜨고 일어나자 초록머리가 맛있어 보이는 물고기를 주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누가 사냥감이었는지 알아? 둘이나 당했대. 하나는 잠자리를 찾는 길잡이고 하나는 파수꾼이래. 족제비들이 독을 단단히 품고 달려들었던 모양이다. 기회를 엿보지 않고 먼저 내려앉은 길잡이와 파수꾼을 덮친 걸 보며 잎삭은 물고기를 쪼아 먹었다. 초록머리가 없다면 도저히 한겨울에 맛볼 수 없는 훌륭한 먹이였다. 잘 먹었어. 맛있구나. 초록머리가 활짝 웃었다. 잎삭도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울적했다. 끈을 잘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발목의 끈은 어쩔 수 없어. 그건 내 악이라는 정표로 그냥 두자. 나그네들 속에서 너를 알아볼 수 있게. 엄마, 내가 떠나길 바래? 잎삭은 초록머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야지. 내 족속을 따라가서 다른 세상에 뭐가 있는지 봐야 하지 않겠니? 내가 만약 날 수 있다면 절대로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다. 아가, 너를 못 보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만 떠나는 게 좋아. 가서 파수꾼이 되렴. 아무도 너만큼 귀가 밝지 못할 거야. 나는 안 떠나.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초록머리가 잎사귀의 날개 쪽지에 머리를 묻었다.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게 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 엄마가 혼자 남을 텐데 마당에 갈 수도 없고. 나는 괜찮아. 아주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다. 초록머리가 소리를 죽여 울었다. 잎삭은 가만가만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더 이상 무리해서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사냥꾼 때문에 잠자리를 옮길지도 몰라. 물 건너 야산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엄마를 오랫동안 못 볼지도 몰라. 초록머리가 우물우물 말하는 것을 잎삭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초록머리의 마음이 무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참기 어려울 만큼 허전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엄마는 나랑 다르게 생겼지만 그렇지만 엄마 사랑해요. 말을 마치자마자 초록머리가 서둘러 굴에서 나갔다. 잎삭은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다. 초록머리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잎삭을 보았다. 잎삭은 얼른 뒤따라갔다. 그러나 이미 초록머리는 날아오르고 있었다. 초록머리는 바위굴을 한 바퀴 돌고 저수지로 날아갔다. 잎삭은 비탈에 서서 제 족속에게 떠나가는 초록머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겨울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응달에 녹지 않는 눈이 그대로 있어도 양지 쪽에는 쑥과 개망초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살짝 엉거시기는 해도 오랜만에 푸성기를 먹은 기분이 아주 그만이다. 잎삭은 겨우내 떠돌이로 지냈다. 겨울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서 족제비가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갈대밭, 바위굴, 쓰러진 나무 밑, 논의 집가리 속, 썩은 나룻배 속을 옮겨다니며 족제비와 마주치지 않도록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잠자리는 먹이가 있는 집가리 속이었지만 들쥐와 벼룩이 많아서 오래 머물기 어려웠다. 족제비도 떠돌이로 살기는 마찬가지였다. 양계장의 불독이 새 문지기로 온 뒤부터 족제비의 굶주림은 심각했다. 사냥감이 줄어들자 다른 족제비들은 모두 떠났다. 하지만 애꾸는 족제비는 남았다. 길잡이와 파수꾼을 잃고도 청둥오리들이 가끔 갈대밭에 잠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눈 쌓인 벌판을 헤매는 족제비에게 청둥오리는 단념할 수 없는 기름진 먹이였다. 사냥감은 아직도 초록머리였다. 사실 초록머리를 해치우지 못한다면 족제비는 어떤 청둥오리도 사냥할 수 없을 것이다. 초록머리가 밤마다 무리를 지키기 때문이었다. 초록머리는 이제 어엿한 파수꾼이 되었다. 우렁찬 목소리, 빛나는 날개, 힘찬 날개짓, 무리의 누구도 이제는 초록머리를 따돌리지 않았다. 청둥오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족제비는 눈에 불을 켜고 잎삭을 찾아다녔다. 털이 숭숭 빠지고 삐쩍 말랐어도 들판에 그만한 먹이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족제비는 잎삭을 번번이 놓쳤다. 웬일인지 전처럼 날쌔게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굼떴기 때문이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저수지에 얼음이 녹자 청둥오리들이 활기차게 헤엄쳐 다녔다. 잎삭은 저수지 가장자리를 거닐었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초록머리를 보고 싶어서였다. 지보리들도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다. 겨우내 헤엄을 치지 못한 오리들이 물을 보자마자 앞을 다투어 뛰어들었다. 잎삭을 본 우두머리가 점잖게 인사를 건넸다. 겨울 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군. 너무 말랐어. 쯧쯧. 잎삭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헛간에서 피둥피둥 살만 찐 오리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았다. 우두머리가 너그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왠지 좋아 보이는걸. 내 말은 모양새가 뭐 그런데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지 우두머리가 날개를 으쓱했다. 헛간의 암탉과는 다른 것 같아. 훨씬 당당해진 것 같고 우아하고 참 이상하지. 깃털이 숭숭 빠졌는데도 그렇게 보이다니.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다. 우두머리가 물에 들어가려고 깃털을 매만지다가 물었다. 그 애는 안 보이는데 혹시 죽은 건 아니냐고 묻는 거였다. 잎삭은 때마침 힘차게 날아오르는 초록머리를 가리켰다. 우두머리가 놀랍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초록머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잎삭을 향해 고개를 조금 숙여 존경을 표시했다. 잎삭은 흐뭇한 마음으로 천천히 거닐었다. 걷다 보니 갈대밭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왔다. 키 작은 버드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다. 마른 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더욱 확실하게 들렸다. 갸냘프게, 숨가쁘게 칭얼대는 아기 소리. 잎삭은 마른 풀 속으로 얼굴을 디밀었다. 컴컴해서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어둠이 익숙해져서 잎삭은 그곳이 은밀한 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눈도 못 뜬 어린 것들이 몸을 맞대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뭐지? 누구 아기일까? 벼랑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4발 가진 아기였다. 잎삭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공연히 의심받으며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궁금했다. 어째서 눈도 못 뜬 아기들만 있을까? 저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저맘때의 아기는 어미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잎삭은 잘 알고 있었다. 잎삭은 비탈이 올라가서 은밀한 굴을 찾아가는 어미를 보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지보리들이 저수지를 떠나고 청둥오리 떼가 일제히 날아들 때까지도 아기를 만나러 가는 어미는 없었다. 잎삭은 아기들이 염려스러웠다. 혹시
어미가 죽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누군가 아기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 청동오리 떼가 야산을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소리가 났을 때에야 잎삭은 정신을 차렸다. 아, 정말 오랜만에 가까이 오는구나. 잎삭은 초록머리가 보고 싶어서 갈대밭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족제비가 먼저 와 있는 게 아닌가? 길잡이와 파수꾼을 사냥했던 날처럼 족제비는 덤불 속에 감쪽같이 숨어 있었다. 잎삭은 긴장했다. 가장 먼저 내려앉는 게 길잡이나 파수꾼이라면 초록머리가 바로 사냥감이었다. 녀석을 못 본 지 꽤 됐어. 그동안 굶었다면 독이 오를 대로 올랐을 거야. 청동오리가 저수지 위를 돌고 있었다. 머뭇거릴 사이가 없었다. 잎삭은 날개를 퍼덕이며 비탈을 내려갔다.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짧은 다리로 종종 거리지 않고 훨훨 날 수만 있다면. 아, 이 쓸모없는 날개, 이 못된 놈! 잎삭은 비탈에서 떼굴떼굴 굴렀다. 마른 풀과 나무에 사정없이 긁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오로지 초록머리가 내려앉기 전에 갈대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잎삭은 벼락같이 소리치며 달려갔다. 깃털이 죄다 헝클어지고 검불이 붙어서 꼴은 우스없지만 목소리만은 사납기 이를 데 없었다. 족제비가 알아채고 벌떡 일어났다. 잎삭이 회방 놓으면 사냥을 망친다는 것쯤은 족제비가 더 잘 알았다. 그래서 무척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족제비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잎삭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맞섰다. 도대체 며칠이나 굶었는지 족제비는 가엾을 정도로 말랐다. 바람처럼 달려들던 옛날 사냥꾼의 모습이 아니었다. 게다가 언뜻 보인 배와 젖꼭지? 아, 그랬구나. 잎삭은 머리가 아찔했다. 눈 덮인 벌판에서 사냥꾼이 무얼 먹고 그렇게 배가 불렀는지, 왜 그렇게 몸이 굼떴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다. 은밀한 굴 속의 어린 것들, 배가 고파서 낑낑대던 네 발 가진 아기들의 어미가 바로 족제비였던 것이다. 청동오리 떼가 내려앉으려 하고 있었다. 잠자리를 물색하려고 청동오리 한 마리가 먼저 내려왔다. 잎삭은 청동오리의 발목에 끈이 매달린 것을 보았다. 초록머리였다. 재수없는 암탉, 꺼져라! 족제비가 이빨을 드러냈다. 어떻게든 족제비의 관심을 돌려야만 했다. 잎삭은 재빨리 물러서며 경고했다. 내 멋대로 해라. 나는 내 새끼들에게 간다. 잎삭은 버드나무를 향해 내달렸다. 뒤늦게 위험을 알아차린 족제비가 뒤쫓아왔다. 잎삭은 부리를 악물고 달렸다. 아무리 기운이 빠졌어도 족제비는 날랜 사냥꾼이었다. 하마터면 덜컥 목을 물릴 뻔했다. 버드나무 아래 굴 속으로 먼저 들어간 잎삭은 몸을 맞대고 있는 어린 것들을 움켜쥐었다. 아직 털도 나지 않은 살덩이였다. 잎삭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옳은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족제비는 하나뿐인 눈으로 애원하듯 바라보았다. 잎삭과 족제비는 가쁜 숨이 멎을 때까지 서로 노려보기만 했다. 발 아래에서 어린 것들이 차지러지게 울어댔다. 그 소리 때문에 족제비의 표정은 비참할 정도로 일그러졌다.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짓을 다한 사냥꾼이 지금 잎삭의 발밑에 굴복하고 있는 셈이었다. 제발 조심해. 아직 눈도 못 떴어. 족제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그러나 잎삭은 고개를 저었다. 너도 우리를 놔줘야 할 때가 많았어. 하지만 안 그랬잖아. 뽀얀 오리도, 나그네도, 나와 내 여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었어. 배고팠을 때 하필 눈에 띄었을 뿐이야. 굶지 않으려고 그랬어. 우리는 지금도 배가 고파. 하필이면 눈에 띄었을 뿐이라고? 아니야. 넌 항상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너의 소중한 새끼들을 해치겠어. 그래야 공평하지. 아, 그러지 마. 그건 공평한 게 아니야. 너는 배가 고픈 게 아니잖아. 나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 먹을 만한 것이라면 뭐라도. 나는 평생을 너한테 쫓기면서 살아온 기분이야. 지치고 슬픈 적이 많았어. 믿을 수가 없어. 너처럼 운 좋은 암탉이 또 있을까? 나는 번번이 너를 놓쳤고 너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잖아. 나야말로 지쳤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따라다녔으니 오죽하겠어? 어쨌든 잎삭은 잠시 생각했다. 족제비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 죽지는 않았으니까. 잎삭은 날카로운 발톱에 눌린 어린 것들이 가여웠다. 그 보드라운 살갗에서 금방이라도 피가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족제비가 눈치채지 못하게 새끼를 살짝 놓았다. 다른 먹이를 찾으면 내 아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 물론이지. 약속할 수 있어? 내가 만약 먹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면? 족제비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먹이가 있다면 약속해. 너의 아기는 건드리지 않는다. 잎삭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늙었지만 발톱과 부리만큼은 아직도 쓸만해. 그건 너도 경험해서 알 거야.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너의 아기들도 애꾸가 될지 몰라. 겨우내 살찐 들쥐무리가 비좁은 잠자리 때문에 날마다 싸운다는 말에 족제비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러나 못 믿어온지 굴 앞에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내가 먼저 가면 나도 가겠어. 그 말을 듣고 족제비가 마지못해 자리를 떴다. 잎삭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아기들을 물끄러미 보았다. 족제비도 어쩔 수 없는 어미라는 것을 알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어두워지는 들판, 그 속을 뚫고 어미가 달려가고 있었다. 눈도 못 뜬 새끼들 때문에 곧 돌아와야 하는, 바람처럼 대빠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미. 고달픈 애꾸는 사냥꾼. 아카시아 꽃처럼 눈이 내릴 때 햇빛이 모이는 곳마다 파릇한 싹이 돋아서 봄이 다 된 것 같았다. 야산에 있는 산수유 나무에는 노란 꽃까지 피었다. 잎삭은 매일 저수지 가장자리를 거닐었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단 한 번도 헤엄쳐 오지 않았다. 파수꾼이 무리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지만 섭섭하고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는 어려웠다.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 며칠 동안 좋던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다. 바람도 차가웠고 하늘은 잔뜩 흐려서 눈이 쏟아질 것 같았다. 잎삭의 몸도 날씨만큼이나 좋지 않았다. 온종일 거닐다가 지쳐서 잎삭은 비탈로 돌아왔다. 요즘에는 쭉 비탈의 굴속에서만 지냈다. 그나마 초록머리를 눈여겨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한 곳에 머물고 싶었다. 족제비가 얼씬거린다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달아날 기운도 없었다. 늙으면 생각이 깊어지는 것일까? 잎삭은 족제비를 동정하게 되었다. 아기들이 딸려서 겨울나기가 여간 힘겹지 않을 테니까. 아무래도 내일은 저수지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잎삭은 빗달 끝에 엎드린 채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이따금 깃털이 빠져서 바람에 날아가곤 했다. 사나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해도 굴 속으로 가는 일이 귀찮았다. 몸이 나른한 게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잎삭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수지를 내려다보았다. 오후가 되면서 청둥오리 떼의 행동이 분주해졌다.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제각기 목청을 돋우고 있는데 왠지 다른 날보다 들뜨고 수선스럽게 들렸다. 북쪽의 겨울나라로 떠나려고 채비하는 것인 줄 잎삭이 알 리가 없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다. 야산을 빠져나온 바람이 메마른 들판을 핥히며 돌아다녔다. 가랑잎이 날리고 갈대들이 바스락거렸다. 청둥오리 떼는 날개를 퍼덕거리고 배고픈 족제비는 기회를 엿보며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우두머리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러자 열을 맞춘 듯이 다른 청둥오리들도 차례차례 날아올랐다. 그들이 저수지와 야산을 한 바퀴 돌 때 잎삭은 고개를 젖히고 쳐다보았다.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떨어지더니 비탈을 향해서 낮게 날아왔다.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다. 초록머리, 내 아가. 잎삭은 날개를 활짝 벌리고 초록머리를 맞으려고 했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잎삭의 머리 위를 잠시 돌았을 뿐 내려앉지는 않았다. 마치 인사를 하듯이 가까이 다가와서 날개를 스치며 엄마를 외친 게 전부였다.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잎삭은 초록머리가 일으키는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뒤늦게야 그것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떠난다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다. 그렇지만 충분히 말을 나누지도 못했는데, 인사조차 하지 못했는데. 초록머리가 다시 높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멀어진 무리를 뒤따라가느라 힘차게 날개짓을 했다. 언젠간 말하려고 간직했던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다. 그런데 그것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못되고 그저 울음으로 터져나왔다. 초록머리가 나를 두고 가는구나. 하늘을 가렸던 청둥오리 떼가 서서히 멀어지고 그 소리도 희미해졌다. 먼 산과 하늘 사이로 청둥오리 떼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 저쪽에 그들을 빨아들이는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세상이 너무나 조용해졌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하늘 쪽으로 빨려가고 이쪽에는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잎삭은 숨쉬기가 힘들었다. 숨 쉴 때마다 심장이 따라 들썩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나도 가고 싶다. 저들을 따라서 날아가고 싶다. 잎삭의 생각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간절했다.
혼자 남는다는 게 너무나도 싫고 두려웠다. 어느 틈에 족제비가 다가와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보다 무섭지는 않았다. 잎삭은 눈을 지그치 감고 중얼거렸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지.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그걸 이루었어. 고달프게 살았지만 참 행복하기도 했어. 소망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던 거야. 이제는 날아가고 싶어. 나도 초록머리처럼 펄펄.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잎삭은 날개를 퍼덕거려 보았다. 그동안 왜 한 번도 나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어린 초록머리도 저 혼자 서툴기 시작했는데, 아, 미처 몰랐어. 날고 싶은 것? 그건 또 다른 소망이었구나. 소망보다 더 간절하게 몸이 원하는 거였어. 빈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잎삭은 지독하게 외로웠다. 족제비의 눈이 잎삭에게 박힌 듯이 움직일 줄 몰랐다. 그러나 잎삭의 눈은 하늘 끝을 보려는 듯 점점 더 가늘어질 따름이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나부끼는 눈을 보는 동안 잎삭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 아카시아 꽃이 지는구나. 잎삭의 눈에는 흩날리는 눈발이 마치 아카시아 꽃잎처럼 보였다. 떨어지는 꽃잎을 온몸으로 맞고 싶어서 잎삭은 날개를 활짝 벌렸다. 날개를 맞고 싶었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춥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다. 캬!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카시아 꽃 잎도 향기도 부드러운 바람까지도 잎사귀 앞에는 굶주린 족제비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 너로구나. 잎삭은 퀭한 족제비의 눈을 보면서 물컹하던 어린 것들을 떠올렸다. 부드럽게 느껴지던 살덩이, 왠지 그 살덩이가 잎삭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날처럼 느껴졌다. 단단한 껍데기도 없이 나와서 마당에 던져졌던 날, 너무나 가엾어서 가슴이 긁히듯이 아프던 기억. 또다시 온몸이 뻣뻣해지려고 했다. 이제는 더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럴 까닭도 기운도 없었다. 자,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내 아기들 배를 채워라. 잎삭은 눈을 감았다. 순간 목이 꽉 조였다. 무척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뼈마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를 물었구나. 드디어. 눈앞이 캄캄했다. 언젠가 들판에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뽀얀 우리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였던가. 눈앞이 캄캄하더니 아주 서서히 붉은 빛이 느껴졌었다. 바로 지금도 그때처럼 눈앞이 온통 붉었다. 눈앞이 차츰 밝아지기 시작했다. 눈을 뜨자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보였다. 정신도 말끔하고 모든 게 아주 가뿐했다. 그러더니 깃털처럼 몸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크고 아름다운 날개로 바람을 가르며 잎삭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랬다. 모든 것이 아래에 있었다. 저수지와 눈보라 속의 들판, 그리고 족제비가 보였다. 비쩍 말라서 축 늘어진 암탉을 물고 사냥꾼 족제비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책을 읽은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실천하는 암탉 이야기. 김서정, 아동문학평론가. 마당을 나온 암탉에는 세 종류의 암탉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망에 갇힌 채 배부르게 먹고 품지도 못할 알을 낳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암탉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당에서 수탉과 병아리와 함께 만족스럽게 살면서 혹시라도 누가 끼어들어 그 생활을 흐트러뜨리지 않나 전전긍긍하는 암탉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겠다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결국 실천하는 암탉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암탉은 그 많은 닭 중에 단 한 마리 잎삭뿐이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잎삭입니다. 주인공, 멋진 말이지요? 세상에 주인공이 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주인공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가수나 연기자처럼 다른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주인공은 남들이 알아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용감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잎삭처럼 말이에요. 양계장에서 주는 대로 먹고 알이나 쑥쑥 낳아주면서 살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암탉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잎삭은 생각합니다.
암탉으로 태어났으니까 암탉답게 살겠다는 게 잎삭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잎삭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계장을 낳았습니다. 잎삭은 마당에서 수탉과 함께 병아리를 키우면서 사는 암탉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삶은 애초에 잎삭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기는 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잎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냈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안전한 마당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잎삭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려야 했고 추위에 떨어야 했고 다른 동물들의 따돌림에 외로움을 견뎌야 했고 족제비의 위협 앞에서 몇 번이고 죽음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면서도 얻은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고 자기 알도 아닌 오리알을 품어 아기 오리를 키웠지만 아기 오리 초록머리는 동료인 야생오리 떼에 섞여 잎삭을 떠났으니까요. 늙고 삐쩍 마르고 털은 다 빠져 볼품 없어진 잎삭은 결국 오랫동안 자기를 노려왔던 족제비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게 뭐야? 이게 무슨 주인공이야?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다면 가만히 견주어 보세요. 양계장의 닭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사는가? 마당에 사는 닭은 마당을 나온 암탉 잎삭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양계장 닭처럼 사는 사람, 마당에 암탉처럼 사는 사람, 잎삭처럼 사는 사람.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삶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단순히 야생오리를 키운 좀 기이한 암탉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반성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나이가 몇이건 생활 환경이 어떻건 간에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질문과 반성입니다. 정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도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죠? 그런 생각을 좀 더 깊이 가다듬고 발전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동화. 그러니까 문학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답 없는 질문과 반성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암탉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잎사귀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했듯이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 말고도 이 동화에는 중요한 읽을거리가 또 있습니다. 잎사귀의 이야기에 재미있어하고 긴장하고 궁금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솜씨, 말하자면 문학적 장치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짜임새 있는 문학적 장치가 많은 동화입니다.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먹고 먹히는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먹고 먹히는 이야기는 그저 배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먹는 일은 사는 일, 그러니까 좋은 일, 먹히는 일은 죽는 일,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는 단순한 구분으로 끝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그네 청둥오리는 족제비에게 잡아먹히지만 그 죽음 덕분에 잎삭과 초록머리가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잎삭은 죽으면서 자기를 뜯어먹을 족제비 새끼들이 왠지 자기가 마지막으로 낳았던 알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잎삭이 잠자리를 잡아먹는 장면을 보세요. 홀쭉한 배에 눈만 커다란 잠자리를 먹고 싶지는 않지만 잎삭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삶과 죽음, 먹는 자, 먹히는 자가 서로 얽히면서 순환하는 엄숙한 자연의 법칙에 숙연해집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점은 잎삭이 사는 장소의 변화입니다. 양계장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갈대밭으로, 마지막으로 하늘로, 아주 좁은 곳에서 한없이 넓은 곳으로 펼쳐집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잎삭은 원하는 것을 얻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또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죽음의 위협도 따라옵니다.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법이지요. 어디에 살건 잎삭의 자리는 늘 안전한 한가운데가 아니라 찬바람 불고 비 들이치고 외롭고
위험한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잎삭은 군소리 없이 견디며 지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초록머리를 지킬 수 있어서 스스로 가장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소망은 그렇게 혹독한 자리에서 싹트고 자라나 꽃 피울 때 더 아름다운 법이지요. 가장자리를 견뎌낸 잎사, 제 이름은 제가 지은 잎사, 자기와 다르게 생긴 아기오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키워낸 뒤 놓아 보내준 잎삭은 마침내 눈부시게 파란 하늘에서 크고 아름다운 날개로 바람을 가르며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기장과 마당에서 살던 닭들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